사실 이 IIT가 유명해진 이유는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카스트에서 하층민들이 개천에서 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잘해서 IIT를 들어가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는 거. 한국의 대치동처럼 인도도 한 도시가 과외 도시인 곳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인도에서는 뭘 취할지를 머릿속에 담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건 따져 묻고 원하는 게 있으면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답 안 오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하시고 약간 들이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언들 중에 한 가지가 플랫폼 비즈니스 인도화 사지 말아라. 이제 지역별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나누기 되게 힘들다는 거 당연히 알고 이제 여쭤보지만 네. 그래도 보는 사람들은 뭔가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네. 예를 들어 미국이라 그러면 뭐 LA 쪽, 서쪽, 그다음에 네. 뭐 보스턴 쪽, 네. 그다음 뭐 중부 네. 이게 많이 다르다. 네. 뭐 시카고 쪽 이렇게 네. 다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인도는 지역도 크고 네. 한 몇 개 정도로 나눠야 될까요? 뭐 대도시로 치면은 8개, 8대 대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대도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그중에 IT 쪽, 스타트업 쪽하고 그러니까 밀접도가 가장 높은 3개 도시를 중점적으로 저희는 저희 거점 도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인도 수도가 뉴델리가 있는 델리 쪽 지역, 그 다음에 금융이 발달되어 있고 상업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뭄바이, 그 다음에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벵갈루루. 여기 3개는 이제 저희가 기본 거점 도시로 하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인도가 이제 주력으로 자기네 자국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밀고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자국 산업을 키우려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곳이 있고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이제 열어주는 곳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계속 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스마트 시티라던가 아니면 뭐 공장 부지를 장기간 저가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준다던가 이게 이제 지역별로 그런 제공되는 혜택들이 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도 미국만큼이나 땅덩어리가 큰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들보다는 이제 주정부들이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파워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각 지역별 발달 산업들을 좀 어느 정도 보시고 그 산업 내에 타 국가의 유관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에 위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에 기술 관련된 파트너들이 필요하다면 벵갈루루 지역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가장 인도의 IT 산업들이 기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데들이고 글로벌 IT 기업들도 그쪽을 기반으로 많이 사무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의 IT 기반의 어떤 파트너십을 찾기에는 그만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은 없을 거고요. 그 벵갈루루와 동시에 델리는 사실 수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고루고루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사업의 기회가 가장 많이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산업들이 델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도권 같은 데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사실 뭐 제조기업들이랄지 뭐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랄지 뭐 소매랄지 IT랄지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델리 쪽은 거점으로 삼으실만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은 접근성을 안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도로 갈 때 직항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직항이 취향하는 지역이랑 뭐 이동이 용이하냐,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데 델리 쪽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가가 많이 비싸고 뭐 임차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해서 뭐 한국으로 치면 판교 같은 지역이 이제 구르가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델리 안에 아니요,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델리 NCR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구르가온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는 그 델리 공항에서부터 우버로 가면 한 30분 정도면 가요. 트래픽이 심할 때도 한 30분 정도면 가서 입지도 괜찮고 신도시라 깨끗하고 IT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 기관들, 한국 대기업들도 오피스를 많이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입지가 델리 쪽을 거점으로 사업을 하신다 하시면 이제 구르가온 쪽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이나 뭐 IT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서 뭐 그런 위치들, 그 다음에 뭄바이는 인도 국적기가 한국이랑 직항 취향이 있어서 뭄바이도 그래서 많이 가시고요. 벵갈루루, 첸나이, 하이드라바드는 여기는 직항 취향이 없다 보니까 경유를 다 가셔야 돼서 딱 그쪽 지역의 산업들이랑 밀집도가 높으신 기업들이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 이제 뭄바이나 델리를 많이 선택적으로 취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전략 도시로.
IT의 인력을 수급할 때는 벵갈루루 쪽이 좋지만 IT 회사와 합작을 하실 때요. 합작을 네. 할 때. IT 인력을 원하시면 추천드리고 싶은 도시는 뭄바이에서 차로 한 4시간, 비행기로는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그 뭄바이가 속해 있는 주가 마하라스트라라는 주거든요. 이 마하라스트라라는 주의 제2 경제도시가 푸네라는 곳이에요. 이 푸네에도 글로벌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푸네에도 인도 IT 인력이 많아요. 근데 벵갈루루보다 인건비가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인도 현지의 스타트업 씬의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은 외국 기업이 인도에 와서 인도의 IT 인력을 쓰기 위해서 오면 벵갈루루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들이 와서 자기네 수준에 맞는 정도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급여도 높고 복지나 이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뭐 글로벌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인도의 타 도시들에 비해서 많이 높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최근에 인도에서 달에 인공위성 발사를 시킨 고 항공우주국도 벵갈루루에 있고 벵갈루루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학교들의 인력들, 뭐 IIT 출신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인력들이 그 벵갈루루를 거점으로 과학산업들, 항공우주산업들의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T 기업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우도 상당히 높아서 같은 수준의 인력이라면 사실 인건비가 벵갈루루는 많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푸네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해주고 있고 푸네가 뭄바이 직항으로 들어가면 뭐 열차로 이동해도 그렇고 항공으로 이동해도 그렇고 벵갈루루보다는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인력이 필요하시면 푸네라는 지역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 뭐 델리, 뭐 뭄바이, 벵갈루루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네. 오, 다 아는 데네라고 했는데 그들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세월간이 되잖아요. 네. 저기 보면은 뭐 그 대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막 진짜 군기가 엄청 세고 네, 네. 예,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또 다큐멘터리도 보니까 네. 거기 들어가려고 이 학원에서 뭐 거의 아버지 1, 2년 연봉을 다 쏟아붓고 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인도의 공과대학교는 사실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랑 비교할 수 있는데 약간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처럼 인도 공과대학교가 인도 전역에 23개의 공과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인도 공과대학교는 이제 그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들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신 건데 실제로는 인도 공과대학교가 23개고 여기들끼리도 랭킹을 매해 매겨요. 그래서 여기 탑5 안에 들어가는 데들이 정말 저희가 늘 듣는 인도 정말 진정한 IIT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뭄바이에 위치한 뭐 봄베이, 그 다음에 델리, 저희 회사가 같이 이제 한국 기업들 보육하고 있는 데가 IIT 캄프루라는 곳인데, 뭐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항상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몇 군데가 있고, 나머지들도 다 좋기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인도 공과대학교 천재들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의 CEO들 중에 절반 이상도 이제 요 탑5 안에 들어가는 IIT 출신인 경우들이 많고요. 세월간이라는 영화의 배경은 인도 공과대학교지만 그 영화가 촬영된 곳은 인도의 경영대학교예요. 그래요? 네. 인도에 이제 IIT만큼 유명한 게 경영대학교거든요. 한국은 잘 모르는데 경영대학교도 유명하고요. II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공과대학교처럼 여러 곳에 있어요. 사실 이 IIT가 유명해진 이유는 인도가 이제 국가를 좀 부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과학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과대학교를 설립을 전략적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이제 카스트에서 하층민들이 좀 경제적으로 사회에 어떤 자립, 독립 이런 것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쿼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잘해서 IIT를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는 건 거죠. 그리고 IIT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는 거. 이게 이제 기존에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 문화와 다른 자기의 삶을,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어서 IIT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열들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의 대치동처럼 인도도 한 도시가 정말 그렇게 과외 도시인 곳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1년 동안 그 기숙학교에 들어오면서 아까 얘기하신 집의 전 재산을 아이한테 하나 넣는 이유들이 이제 거기 학원가에 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사시행시고 네. 거기 신림동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재들이라고 이제 듣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건너가면은 네. 막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빅테크 CEO들도 하고 이러는 네. 분이 그분들이 지금 이제 스타트업으로 인도 내에서 막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약에 인도를 진출하고 싶어서 가고 그러면 네. 갔다가 막 코만 깨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이제 현지 파트너들 중에 이제 현지 뭐 VC들이나 이런 투자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주는 몇 가지 조언들 중에 한 가지가 플랫폼 비즈니스 인도화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부분 미국 아니면 중국, 결국은 인도 시장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자본은 중국과 일본이 미국과 중국 자본이 들어올 거고 그 얘기는 결국 걔네들이 이 시장에서 독식할 거여서 한국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결국 인도 내에 인도 사람이 런칭하지 않은 어떤 사업에 중국이나 미국 자본이 돈을 넣을 리가 없다. 결국 걔네들이 주도하는 자본에 의해서 사업들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으니 플랫폼 비즈니스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아직 인도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에 우리의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을 팔 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라는 가치 제한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사실 인건비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저희는 뭐 인건비를 절감하는 뭐 로봇을 넣는다던가 어떤 스마트한 기술들을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죠. 네. 근데 인도는 아직 인건비를 써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계로 대체하는 것보다 비용이 아직은 작다 보니까 한국 시장과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인건비를 세이브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도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인도도 빠르게 그 교육받은 인력들 그다음에 뭐 어떤 연봉의 상승들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의견들은 뭐 한 3, 4년 이내면 좀 달라질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 통용되고 있는 조언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현지 기업들이랑 좀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은 한국 기업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인도도 물론 엔지니어들이 많아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에 부여된 좋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기술이 아주 발달된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기아의 전기 자동차가 사실 인도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좋은 프리미엄 자동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한국의 전자제품들,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관심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기술을 가지고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작하는 형태의 것들을 한다면 인도가 법과 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계속 선진화를 시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면 그런 거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떤 산업들을 이제 자국 산업을 키우기로 결정을 하면 사실은 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렇게 현지 기업들이랑 협업 형태로 들어간다면 이런 리스크들을 해칭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기회를 잘 만드시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지 기업과 협업해야 되고 또 거기 신뢰관계를 만들고 그러려면은 역시나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전은 쉽지 않겠군요. 네, 맞아요. 속도가 한국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같이 간 기업 중에 인도에 매출이 한 6, 7천억 정도 되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군데 있었었는데요. 한국의 모빌리티 회사 이제 두 군데랑 저희가 같이 미팅을 했었었는데 아주 관심이 높으셨어요. 이제 저희 그 한국 기업들은 한 군데는 이제 플랫폼 쪽이었고 한 군데는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관심도가 아주 높으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는 당장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 같이 막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이사회에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상하다. 인도가 이런 속도가 아닌데 저도 좀 고무가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미팅을 주선을 했지만 근데 역시나 돌아와서 이걸 팔로우를 하면서 보니까 속도가 다시 인도 쪽 속도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다고 했다가도 얘기가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인도가 좀 한국이랑 다른 게 감정적으로 그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하다가 우리 쪽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뭐 그쪽이 갑 있고 우리고 을 같은 입장이지만 우리 쪽에서 너네랑 이걸 못하겠다라고 해도 다음번에 또 좋은 제안이 있을 때 연락을 하는 게 그쪽에서 아무런 그런 블레임이 없어요. 비즈니스 할 때 좀 쪼거나 이러면은 거기 있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쪽은 쪼거나 말거나 별로 큰 그런 건 없어요. 크게 신경 안 쓰는군요. 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근데 그쪽도 좀 잘 쪼아요. 자기네들도 이게 뭔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 급해 빨리 해 이런 쪼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물어봐요. 아, 뭐 안녕, 뭐 어떻게 되니,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물어봐서 그런 걸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아무래도 있죠. 뭐 급하지 않다고 하지만 괜찮아, 내일 또 연락할게, 오늘 잘 지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일 또 연락 와서 또 물어볼 거니까 아 이걸 뭘 끝내야 되나. 한국 사람들 심리로는 저희는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일들을 치고 나가는 그 기질이 아주 탁월하잖아요. 저희가 압박감을 느껴서 저희 스스로 속도를 내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인도랑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속도로 가다가 그러니까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리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속도대로 가야지 이쪽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이익을 좀 덜 보게 되고 저쪽은 좀 더 보게 되고. 근데 어차피 비즈니스에서는 뭐 공평하게 5대5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이익을 보셨으면 좋겠는 입장이고 네, 그러면 이제 급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인도가 쓰는 것처럼 좀 은근하게 압박하는 부분들도 뭐 그쪽이 갑이어도 저희는 좀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 우리가 갑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상대방 배려한다고 이렇게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네. 않아도 되고 정말 쫄 거 쪼고 네, 얘기할 때 달라고 할 거 얘기하고. 달라고 하고 네, 직설적으로 저희가 뭘 원하면 뭘 원한다. 그래서 항상 인도에서는 뭘 취할지를 머릿속에 담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미팅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인도에 저희 업계에 네트워크를 막 만들면서 미팅을 하러 갈 때 누구 소개를 받아서 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저는 누구입니다. 어떻게 왔습니다. 무슨 뭐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꼭 한 미팅을 30분 정도 하면 그래서 너랑 나랑 뭘 같이 할 수 있어? 우리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뭘 원해? 내가 뭘 하면 되겠어? 이런 질문을 해서 한국 정서로는 사실 조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약을 지금 하려고 물건을 들고 팔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관계 맺자고 왔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를 물어봐서 인도가 우리랑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다음은 항상 머리에 얘네랑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제안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들을 해가지고 가서 그걸 얘기를 하면 잘 듣고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면 잘 따라와주고 서포트를 잘 해주죠. 되게 친한 친구 이렇게 대할 때처럼 해야 되겠군요. 이게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네네. 그래서 핵심 뭔데? 뭐 지금 뭐 어디 가자고 말자고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서로 배려하지 말고 네네네.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구 막대할 때처럼 네. 일단 욕을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뭐 애티튜드는 공손하게 네. 해야 되지만 뭔가 대하는 마음가짐이 막 너무 막 어렵거나 이렇게 모르는 문화니까 얘네들이 언제 우리한테 뭘 할지 뭐 이런 마인드보다는 조금 모르는 건 따져 묻고 원하는 게 있으면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리고 답 안 오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하시고 약간 들이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상하지 말고 상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네. 네. 한국은 잘 상하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인도는 잘 안 상해요. 네, 잘 안 상하고 그리고 이익이 되면 상했다가도 잘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짚어서 상했으니까 얘네가 안 할 거다 이런 거 안 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음 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국 기업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어디랑 일을 하는데 얘네가 왜 이런지 알고 싶은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고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팔아오겠지.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1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기다리셨어요? 언제 팔아올 거냐고 물어보셔야지요. 몇 개 팔아올 수 있냐고 물어보셔야지요. 너 못 팔아오면 너랑 일 안 하고 딴 사람이랑 일한다? 라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래도 뭐 팔아올 수도 있는데 신의를 지켜야 되는, 안 팔아왔는데 지키실 신의가 어디 있습니까? 거래 관계가 지금 성립이 안 됐는데. 이 인건비가 근데요, 이제 저는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는 높다. 라고 하고 또 인도 인건비가 또 어디는 아까 되게 또 낮다고 하시니까 이게 인건비를 줄여주는 건 또 안 먹힐 거다. 레인지가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이게? 화이트 칼라보다는 이제 블루 칼라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절감 부분이 안 먹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칼라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주니어하고 시니어하고 조금 연봉 차이가 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니어들은 한국 연봉으로 한 3천만 원 미만 정도이면은 이제 주니어급을 뭐 1년차, 2년차 신입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이제 경력직으로 가기 시작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도의 시니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억대가고요.
당연히 뭐 한 30평대의 아파트나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데들 이제 보증금, 그다음에 월세,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자국에 오고 갈 수 있는 뭐 항공편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스톡옵션 같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스톡옵션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 같은 데는 워낙 인도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삼성은 기타 혜택이 많아서 이제 IT 회사들보다는 조금 연봉 수준이라던가 지원은 조금 더 낮기는 한데, 그 이외에 이제 대기업에 해줄 수 있는 기타 지원들을 감안을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최상위급의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네, 많이 이게 쓰셔야 돼요. 뭐 아마존, 구글, MS랑 네. 겨뤄서 네, 잡아와야 네, 되는 네, 거고, 맞아요. 잡아온다고 하니까 웃기네요. 모셔와야 되는 네, 거고, 모셔와야 되는 그 밑에 분들은 풀이 그래도 넓으니까 네, 네.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네, 저렴한 인건비로 이렇게 고용을 할 수 네, 있는. 정확하시고. 아. 그리고 이제 인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그런 인력의 해외 기업들이 많이 와 있는 지역은 인건비가 조금 거품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위주가 이제 동일한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인건비적인 부분에 거품이 좀 덜한데, 그 도시가 대표적으로 푸네라는 지역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 지역이요. 아, 거기가 꿀팁이군요. 지금 네. 현재 상황으로 쓰는. 그러면 이게 지금 IT적으로 정말 역시나 인재들이 많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요. 오늘 3개 정도가 딱 네. 머리에 남는데요. 이게 조금 큰 얘기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국 다음으로 이제 인도가 뭐 굴뚝 산업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경제 성장 면에서 봤을 때 인도 시장을 무조건 노려야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이든 그 시장을 안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의견이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중국처럼 되지는 좀 못할 것 같다. 좀 너무 다르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보시기에는 정말 인도가 그 내수라던가 이게 중국이 발전했던 것처럼 확확 올라갈 그런 그 잠재력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네, 잠재력이 있고, 인도가 이제 코로나 전과 후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 인도는 이제 중산층 비중이 아주 낮았죠. 그래서 그 빈부격차가, 저희가 흔히 아는 인도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서, 사실 전 세계의 럭셔리 그 상품을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가장 주목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인도이면서 동시에 가격 민감도가 아주 높은 시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다. 그러면 가격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인도에서 팔 수가 없어요. 가격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어려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야 결국은 한국의 제품들이 인도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그 문화, 한류가 처음 인도에 생겼고, 그 한류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위상이 인도에서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국가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프리미엄으로 많이 올라가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 안에서도 저희가 좀 프리미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한국 기업에 조금 기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을 꼭 들어가야 되냐, 들어갈 필요가 없느냐라는 부분은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제조는 그 지리적인 위치상으로도 뭐 유럽, 중동이랑 아주 밀접해 있고 중국이랑도 조금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밀접도가 높기 때문에 놓고 갈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인도가 올해 이제 수교 50주년이기는 한데, 이제 인도와 한국이 그간에 논의했었던 그 히스토리 상에서도 사실은 인도의 제조기업들이 계속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놓고 갈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이외에 뭐 IT 업종이나 스타트업들이나 뭐 한국의 식품 산업들이나 여러 다양한 다른 산업들을 놓고 보면 여기는 인도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IT 업종을 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인도를 좀 놓치고 가기엔 아깝죠. 근데 거기 또 너무 자국의 IT 업들이 잘하니까 쉽지는 않겠군요. 네. 그래서 놓고 갈 수 없는 인도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파트너십을 두고 같이 공동 사업을 해서 그들도 돈을 벌고 저희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꾸리는 게 가장 좋고, 기준으로 놓고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새 그 많이 보는 구조 중에 또 하나가 이 콜센터나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을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 엔지니어들은 인도에 아예 그냥 뭐 지사를 두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R&D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유럽이나 미국에
마케팅 쪽으로 해서 네. 거기다 팔고 네. 요런 구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요런 구조도 있고 말씀해주신 뭔가 파트너 구조도 있고 네. 여러 구조가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로서는 인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제 한국에서 출발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이 쓰기에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온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부족, 그걸 시간으로 경험과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를 감당하기에는 스타트업들의 규모나 상태가 너무 급박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고, 아마도 제 생각에 그런 전략들을 취하시는 창업자분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미 인도 쪽과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뭐 동창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어떤 동료들이 있으셨다든지 인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보다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면 좋겠다는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한국의 R&D 센터를 두고 사업은 미주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인도의 엔지니어들을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도 뭐 본사가 미국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업무가 돌아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수의 그 쿠팡의 엔지니어들이 인도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시니어급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그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얘기하신 것 같은 전략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걔네들은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그 전략을 하기에는 비용, 그다음에 관리 노하우 여러 가지 측면은 사실 쉽지는 않고, 처음에는 현지 기업들하고 콜라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가는 게 가장 좋고, 그러려면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 핵심을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인도 시장 내에서 어떻게 팔아서 돈을 벌지는 인도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기네 시장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높을 거고, 기술을 잘 만드는 건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합작을 하는 것들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보육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런 딥테크 기업들을 발굴해서 기술 기반으로 현지의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두고, 세일즈 영업은 인도 현지의 기업들이, 그다음에 기술이나 연구 개발은 한국 기업이 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유니콘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니콘 인큐베이터는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하고 인도 크로스보더 엑셀러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인도 현지 초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두 가지 축이 저희가 하고 있는 핵심 업무고요. 한국 기업들 쪽의 대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현지에 그 인도 공과대학교 IIT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들을 인도 시장에 이제 세일즈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축이 있고요. 그리고 현지 이제 VC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델리, 그다음에 뭄바이, 벵갈루루 이렇게 3개 거점 도시를 두고 있는데, 각 거점 도시별로 저희가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빠르게 인도 현지의 파트너를 찾거나 아니면 세일즈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메인 파트너를 인도 공과대학교랑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정책, 법령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지 파트너십이랑 가지 않으면 그 외국 기업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뒤쪽에 좀 그 한국 정부의 지원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한국 정부에서 선택이 됐다 하는 것들이 조금 파워풀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인도가 워낙 시장이 넓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제 인도 기업들이 레퍼런스 체크가 너무 어려워요. 비슷한 이름의 기업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대표 얼굴을 보지 않고 뭐 전시회나 이런 데 나가서 만난 회사는 이 회사가 맞는 건지 저 회사가 맞는 건지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 중에 이제 기관이 지원해 주셔서 뭐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걸 나가서 거기서 파트너라고 만나서 데모를 하고 오셨는데 성과가 안 나서 저한테 오셔서 보면 최소한의 그런 레퍼런스 체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때도 인도 입장에서 저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와 뭔가 접점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지에
프레스 릴리즈를 포함한 사전 마케팅을 좀 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우신 거죠.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구성한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프로그램 안에 현지의 한국의 기술들을 현지의 적합한 파트너한테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사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 회사들, 그리고 기술 관련돼서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로펌들, 이런 데들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3개 거점 도시는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이 좀 인큐베이팅 받고 엑셀러레이팅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인도가 아직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회계 부정들이 조금 아직 많아요. 네, 회계 부정이 많다 보니까 단독으로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고요. 그래서 현지의 이제 투자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저희가 항상 인도에 있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을 좀 관리할 수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투자할 기업들은 좀 선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네. 게 드러나네요. 오늘 인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 들어봤고요. 예, 처음에 문화 차이부터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는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과 함께 가라. 예, 지금 당장 뭐 파회법은 없다. 네. 일단은 같이 손을 잡고 가서 배워서 친구 만들고 가서 배우면서 지역도 파악을 하고 네. 그 파악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A급 인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인재보다도 더 비싸시다. 네, 만큼 비싸다. 만큼 네. 비싸다. 예, 그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인도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열지만 인도 이야기를 앞으로 점점 더 들을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까지 여쭤봐도 될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